정당은 어떤 후보를 선거에 내놓아야 될까요?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공천 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적어도 미국은 그럴 걱정은 없습니다. 왜? 정당 공천이 없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주윤입니다. 올해는 정말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우리나라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사실 본선도 본선이지만 일단은 특정 정당이 후보가 돼야지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정당 수뇌부에서 공천을 정해주는 경우 그거를 놓고서는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서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갈등이 나고 싸우고 탈당도 하고. 그래서 이 공천을 결정짓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탁 찍는 당대표의 권한이 극대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정당 공천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굉장히 세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나는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지지 표명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특정 지역에 내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도장을 딱 찍는 이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도 처음에는 대통령 선거 나갈 후보라든지 아니면 연방의회 선거 또 주의회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약간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밀실 정치가 좀 많았었는데, 근데 이게 바뀌는 대대적인 정치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두고 진보 운동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1896년부터 1917년 사이에 일어났었던 이 정치 개혁 운동,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죠.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보면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 사회가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고요. 또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제 발전의 과실이 소수의 정말 재벌 대기업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하게도 정치권과 결탁을 하고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게 이르게 되죠.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정치 행태를 두고 폴리티컬 머신이 횡행하는 보스 폴리틱스다 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폴리티컬 머신이라고 한다면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리더십을 가지는 보스가 이끄는 정치 조직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머신이란 말이 나온 데에는 자신이 이끄는 조직에 속한 인물들이 득표를 하고 또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매우 확실하게 작동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머신이란 말을 갖다 붙였다고 하죠. 대표적인 폴리티컬 머신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뉴욕시의 타마니 홀입니다.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 갱스 오브 뉴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이 타마니 홀이 나오죠. 영화는 기존에 정착하고 있었던 영국계 이민 집단과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아일랜드계 이민 집단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정치 집단 그 타마니 홀이기도 합니다. 타마니 홀이야말로 이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어떤 정치적인 구심점이 됐고 이들의 뒤를 봐주는 조직이었던 거죠. 물론 뉴욕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도시에는 이런 폴리티컬 머신이 있었어요.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시장이 이끄는 데일리 머신이 있었죠. 타마니 홀의 보스는 영화에도 나오는 윌리엄 트위드입니다. 그 당시에 부정부패 대명사라고도 불렸었던 인물이고요. 그야말로 정경유착의 아주 화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주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나? 저소득층을 타겟으로 합니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주선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 혹은 도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인 조언을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뒤를 봐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국가가 제공하지 못했었던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했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것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움을 준 후에 자신들이 밀고 있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표를 주고 지지를 하도록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사실 갱스 오브 뉴욕에도 보시면은 이 매표 행위를 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마니 홀은 뉴욕시의 민주당 정치 세력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었고요. 특히 아일랜드계의 정치인들은 이 타마니 홀의 도움을 아주 톡톡히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은 당연히 큰 재벌 기업들과 결탁을 해서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정치 머신이 횡행하던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정말 많은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건너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진짜 많은 이민자들이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인종적인 카드를 쓰거나 이민자 카드를 쓰기에는 적합한 장소였었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보수 정치라든지 또 정경유착의 폐해가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에 저항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입니다.
이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는 경제 분야에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사회 분야에서도 그렇고 정치 분야에서도 개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경우는 연방준비제도를 시스템화했던 것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반독점법에 의해서 스탠다드 오일사를 해체를 시켰던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들을 많이 거두게 돼요. 가장 큰 목표는 일부 정치 머신 그리고 보스들, 기업들과 결탁한 이 정치인들이 쥐락펴락하는 정치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개입을 할 수 있고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것들이 이니셔티브 같은 주민 발의라든지 레퍼런덤 같은 주민 투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법률안을 만들 수 있게 했고요. 또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부패했거나 무능한 그런 공직자들을 해임시키기도 했고요.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의회에서 주로 결정을 했었던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직접 주민들이 뽑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주민들이 후보까지 지명할 수 있게끔 하는 예비선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지방정부나 주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주의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이 머신 폴리틱스에 관련된 일부 정치 수뇌부들이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 결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것이 정말 필요했었던 것이 당시에는 큰 기업들이 주의회를 장악을 하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혁 의지가 있는 의원들이 뭔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더라도 전부 다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손으로 후보까지 결정을 하는 예비선거가 이때 처음으로 도입된 건 아니었고요. 이미 184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에서 한번 시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위스콘신 주의 주지사였던 로버트 라폴렛. 라폴렛 같은 경우는 이 공직자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예비선거를 두자라는 것을 레퍼런덤에 붙였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죠. 우리가 후보도 결정하겠다라는 주민들의 열망이 아주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예비선거를 채택하는 주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1916년에는 총 48개 주에서 25개 주가 이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비선거 제도가 도입이 되고 또 이런 진보 운동이 발전하게 되면서 뉴욕시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1924년에 이민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건너오는 이민자 수가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그 두 번째로는 정말로 개혁 의지를 가진 태머니 홀에 도전하는 아주 강단 있는 뉴욕 시장이 등장하면서입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과르디아입니다. 뛰어난 추진력에 개혁적인 정책,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특히나 마피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을 체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뉴욕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현재 뉴욕에 있는 지역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 공항인데요. 바로 이 라과디아 시장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라과디아 시장이 이탈리아계잖아요. 그 전에 영국계, 아일랜드계, 그리고 이탈리아계로 이민자 집단이 순서적으로 들어왔던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영국계를 아일랜드계가 대체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일랜드계를 새로 들어온 이민자 그룹인 이탈리아계가 대체를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을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주민들이 후보까지 뽑는 예비 경선. 사실 우리가 정치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선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당에서 내놓은 후보들을 보고서는 뽑는 게 아니라 후보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예비 경선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당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정당 수뇌부의 역할과 중요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들 평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걸 두고 굉장히 심각하게 봐서 미국 정치학계에서는 미국의 정당 정치가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한 적도 있어요. 사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렇게 예비선거를 통해서 후보까지 주민들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정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선거에서 일단 정당의 역할이 줄어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정당 일체감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당을 굉장히 지지를 한다. 그러면은 귀찮아도 그 정당의 후보를 찍어주기 위해서 투표장까지 가는데, 정당의 역할이나 중요성이 쇠퇴를 하다 보니까 정당 일체감도 약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오는 동력도 약화가 되고 투표율도 낮아지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의 당론이 정해지게 되면은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다 그냥 똑같이
투표를 하는, 그래서 거수기 역할을 하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제 미국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구에서 먼저 후보로 선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당에서 당론으로 정해놓은 것이 지역구의 어떤 이해관계와 어긋나게 된다 그러면 거침없이 반대표를 던지곤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IRA, 사실 이게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뭐 이런 법안이잖아요. 여기에 민주당의 웨스트 버지니아 상원의원인 존 맨신 상원의원이 정말 거의 마지막까지 버티셨습니다. 반대를 했던 거죠. 왜? 웨스트 버지니아는 미국 내에서 석탄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는 곳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게 반기를 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근데 미국은 조금 다르죠. 내 의원 자리의 목숨줄은 정당 지도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도 정당의 대표가 가지는 권한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의회에도 여러 상임위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잘 나가는 상임위원회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의원이라면은 그런 잘 나가는 상임위원회에 가고 싶은데 그런 거를 배분하는 역할을 정당 수뇌부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막 정당 수뇌부의 말에 뭐 다 안 따르고 우리 맘대로 할래요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예비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고 의문점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래도 예비선거까지 챙겨가면서 뭐 투표를 하러 가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치 고관여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정당성이 강하고 조금 더 왼쪽에 있거나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보가 일단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왼쪽에 있고 또 좀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극단으로 간 후보들을 뽑아주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인 성향의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실제로 본선에 갔을 때는 좀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방의회까지 올라오게 돼서 결국에는 연방의회도 양극단으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비판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의장이라든지 정당 수뇌부의 권한이 그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맷 게이츠 의원이 주도를 해서 하원 의장이었던 케빈 맥커시 하원 의장을 끌어내렸던 일 알고 계시죠? 사실 우리 같으면 의원 몇 명이 주도를 해서 국회의장을 끌어내린다? 이거는 뭐 상상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이츠 의원이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어차피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후보 여부와 당락을 결정할 것은 지역 주민이기 때문이죠. 참고로 맷 게이츠 의원은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고 나서 그렇게 정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당에서 공천을 안 하니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후보로 입후보를 하고 또 당선이 되는 경우들도 생기죠. 뉴욕주의 3번 디스트릭트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던 조지 산토스 의원이 그런 경우인데요. 사실 산토스 의원은 프라이머리 없이 공화당 후보로 선출이 되고 본선에서도 이기면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력이 날조된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래서 결국 하원에서도 쫓겨나게 됐죠. 정당 차원에서의 어떤 꼼꼼한 검증 과정이 있었다면 이렇게 날조된 경력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의원에 당선되는 일은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당에서 검증을 해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죠. 어쨌든 이렇게 다른 후보가 되는 과정, 정당에서 공천을 주느냐 아니면 예비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을 하느냐, 사실 뭐 제도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